어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의 원인이 뭔지 한국전력이 오늘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전은 정전으로 피해를 본 곳은 현장을 확인한 뒤에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환 기자. 대형마트 의무 휴일이었던 어제 대목을 기대했던 전통시장 상인들은 갑작스런 정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생선과 육류 등 신선식품을 파는 상인들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어제 계속 이렇게 아마 이 수족관을 생물을 취급하는 집들은 거의 같은 상황일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더 오래됐다면 진짜 다 죽어서 한 5분, 10분만 되더라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고기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포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까지 한국전력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400여 건. 다행히 20여 분 만에 전력 공급이 재개돼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전은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약관에 따라 모두 보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전 사고는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영서변전소 내 차단기가 고장나면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고장 원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5년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아주 노후화됐다고 얘기하기도 힘들고요. 40년까지 다 보고 쓰거든요. 지난 2011년 12월에도 울산공단에서 변전소 이상으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는데 당시에는 노후 부품을 재사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한여름 전력 수요 성수기를 앞두고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전은 주요 변전 설비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정전이 일어난 뒤 전기를 복구해도 가전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종종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과전압 때문인데 정전에 따른 피해 보상도 받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일어난 것은 지난 18일 오후 1시쯤. 당연히 승강기와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30분 만에 전기 복구를 마쳤지만 곳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컴퓨터가 아예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관리사무소 CCTV 녹화 장치가 고장나고 주방용 소형 텔레비전도 먹통이 됐습니다. 갑자기 팍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가 나더라고. 우리 그 컴퓨터하고 가전제품이 고장이 났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한전에는 책임이 없다. 정전 때 가전제품이 고장났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글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정전에도 가전제품이 고장나는 이유는 이상 과전압 때문입니다. 전기가 갑자기 끊기거나 복구 뒤 전기가 되돌아올 때 순간 전압이 높아지는데 일부 가전제품이 이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네, 전기가 차단되거나 아니면 투입될 때에는 개폐 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습기나 먼지 등 이런 조건에 따라 가지고 가전제품 내부에 있는 전자부품에 절연이 파괴돼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상 과전압을 제어해주는 보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정전이 되면 전자제품 전원을 뽑고 전기가 되돌아올 때 전자제품을 하나하나씩 시간을 두고 전원을 꽂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장시간 정전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상인들은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설비가 고장나 정전이 되더라도 한국전력은 규정상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들의 몫인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 등 46개의 점포가 입주한 무안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단지 내 상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의 상가 앞 신호등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직접 교통 통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정전의 원인으로 밝힌 것은 상가 내 변압기 고장, 변압기 교체 등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전력이 돌아온 건 오후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4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상인들은 식재료가 상하거나 하루 매출이 반토막 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죽 쳐놓은 것도 다 버려야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 상가 전체가 손해가 많이 있었죠. 이쪽은 거의 다 배달이고 하니까요. 배달도 어렵고 코스 자체도 어렵고 손님이 이거 뭔가 저희 매출 완전 걱정이라고. 상인들은 한전에 피해 보상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말뿐. 한전은 기본 공급 약관에 전기 공급이 중지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 발전기 등 자체 보호 장치를 설치하라고 규정해둔 만큼 고객이 스스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입주 당시 제출해야 하는 전기 사용 신청서 하단에 이 같은 내용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지만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비상용 자가 발전기까지 구비해 써야 한다는 이렇다 할 안내는 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전쟁되기다는 개인 발톱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실제로 약관상에도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은 한전. 하지만 여기에 한전의 전기 설비 고장까지 포함하고 있어 평소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책임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한전은 정전 피해 예방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내를 묻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고 서면을 통해 관련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와 전기 사용 신청서에 고지하고 있으며 공장 등 대용량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 한솔로 유명한 김한솔 씨가 최근 경기도 오산에서 혼자 버스를 타봤다며 올린 영상입니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버스 2대를 갈아타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버스는 성공적으로 탑승합니다. 저기 이거 53번 맞아요? 아, 제가 시각장애인이라서. 목적지에 다다르자 버스 기사는 천천히 내리라며 하차 안내까지 해줍니다. 저요? 네, 천천히 내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차까지 성공한 김 씨가 이번엔 2번째 버스 탑승을 시도해봅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는 김 씨를 쳐다보기만 할 뿐 앞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쥐고 버스 근처를 서성여봤지만 결국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출발해버립니다. 다음 버스 역시 불친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버스 번호를 물어보고 타야 하는데 기사가 대뜸 짜증을 냅니다. 혹시 오색 시장 안 가나요? 다른 거예요? 아, 네. 김 씨는 목소리가 잘 안 들려 다시 물어본 건데 짜증내는 듯한 버스 기사에게 화가 났다며 친절했던 첫 번째 기사님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안 열어주는 것도 있었지.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상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당사자가 아닌데도 화가 난다며 불친절함은 그렇다 쳐도 문도 안 열어준 기사님은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64만 명을 보유한 김 씨는 자신의 채널에 시각장애인이 길 건너는 법, 밥 먹는 법 등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올려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교내 셔틀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비좁은 공간 때문에 불편을 느낀 이화인들 많으실 겁니다. 이 때문에 버스의 배차 간격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셔틀버스 운행의 문제점, 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 학생들이 지하철역 계단 아래까지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대 지하철역에서 출발하는 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본교의 셔틀버스는 이대 전철역 노선과 경복궁 전철역 노선 두 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대 전철역 노선은 20분 대차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3시까지는 1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경복궁 전철역 노선의 배차 간격은 30분입니다. 개수도 너무 적고 그리고 배차 시간도 너무 간격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한 번에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저기 이대역 2번 출구에서 나오면은 완전 줄이 너무 길게 서 있어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커피 엎지르는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봐요. 셔틀버스의 확대 운행은 10시 이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주로 10시 이전에 몰려있어 학생들은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 2교시에 수업이 많이 있는데 배차 간격이 20분이라 굉장히 불편하고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10분 간격으로 배차돼 있을 때는 사람들이 거의 그냥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 본교 총학생회는 셔틀버스 노선 확대와 배차 간격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정문에 설치된 자유 게시판을 통해 셔틀버스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들을 먼저 수합을 하고 학우들한테 스쿨버스 관련한 개선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선안을 가지고 학생처에 먼저 공문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개선 관련해서 정식으로 협의회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총학생회는 9월 29일 거리 수업의 날 셔틀버스 개선 문제를 요구안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BUBS 고현정입니다. 마을버스 타고 다니는 분들 요즘 버스가 좀 뜸하게 온다는 느낌 받으셨을 겁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버스 회사들이 운행 차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정난만큼이나 떠나는 기사들도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박상열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요즘 마을버스 기다리는 시간은 전보다 길어졌습니다. 혹여나 버스를 놓치면 난감하기 일쑤입니다. 예전보다 버스 간격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일하러 가던가 약속 같은 게 있을 때 내가 한 번 놓치면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 맞춰서 나와도 놓치면 끝나니까. 차고지에는 운행을 멈춘 마을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배차 간격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적자가 쌓여가니 버스 운행 대수를 줄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들 상진을 했고 제1, 2군권도 힘들어서 지금 제3군권에 고리로 지금 연명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너무 왜곡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신규 기사가 저희한테 되지 않습니다. 운전대를 잡을 기사가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사들이 많이 없어요. 차를 운행 많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여건이 안 돼요. 페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이 노선도 원래 3대가 돌아야 되는데 지금 2대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차 간격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남아있는 기사들은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근무 시간이 같은 시간이라도 주 5일째 이때까지 하다가 지금 기사가 없으니까 주 6일째 돌렸어요. 필요한 배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자면. 저희는 사용 못해요. 안 그래도 차를 세워야 되니까. 월급 올리면 기사도 돌아오고 배차도 늘어날 테지만 회사의 적자 규모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들의 평균 급여는 200만 원 후반대, 한 달에 26일을 근무해야 300만 원을 겨우 받고 시내버스 기사 급여와 비교하면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 일부 업체는 아예 사장이 직접 운전대를 잡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3년 동안 누적 적자가 매달 순적자가 1,000만 원이에요. 10대 기준으로. 이 300원 올라가지고는 요금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다 죽어가는 환자한테 인계를 꽂아서 연명해주는 수준들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인 마을버스 업체는 빚을 내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버스 요금은 임의로 올릴 수 없어 사실상 출구가 없는 상황. 업계에선
올해 절반 넘게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상률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버스 정류장을 두는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가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첫 사례로 기대를 모았는데 개통 첫날 현장에선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민수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른쪽에서 타고 내리는 일반 버스와 달리 운전석이 있는 왼쪽에서 문이 열립니다. 버스가 달리고 멈춰서는 곳도 도로 한가운데입니다. 전국에서 처음 선보인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입니다. 정류장 한 곳에서 상하인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 환승 편의성을 높인 게 장점입니다. 편도 3차로인 서강로 3.1km 구간 1차로는 버스 전용 차로로 운영합니다. 제주도는 BRT 개통으로 대중교통이 빨라지고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 중앙로 구간에선 버스 통행 시간이 약 14분 단축, 이용객은 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로변 차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막힘 현상들이 많은데 버스 전용 차로를 하기 때문에 빠른 이동 가능하겠고요. 정시성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한 달간 제주형 간선 급행 버스 체계, BRT 운행 데이터를 모아 정시성과 속도 개선 효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외버스와 급행버스는 여전히 기존 정류장을 사용해 우왕좌왕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 315번 할 때는 엄청나게 불편해. 1차로 주행이 제한되면서 운전자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차선이 갑자기 좀 좁아지고 넓어졌다가 하는 게 많이 불편해요. 어쨌건 그전보다는 많이 불편해요. 편안하게 되니까 택시는 길을 좋게 돼서 통행하기가 좋아요. 이제 막히지가 않으니까. 제주도는 올해는 동강로까지, 내년에는 도령로와 노형로까지 확장할 계획인 가운데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섬식 정류장에 50일간 안내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섬식 정류장이 오늘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버스만 봤을 땐 정체 구간을 빠르게 통과하며 만족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이라서 그런지 혼선도 적잖았습니다. 버스를 놓치거나 정류장을 헷갈리기도 했고 심지어는 일반 차량과 구간이 맞물리는 지점에선 접촉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형 간선 급행버스 체계 이른바 BRT 시범 구간이 오전 광양 모터리부터 서사라 사거리 3.1km 구간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정류장은 도로 중앙으로 옮겨졌고 양방향 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탈 수 있는 섬식 정류장이 본격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도 좀 다 알았어요. 날씨들이 타면 어느 쪽 방면 어떻게 타냐고 그런 정도에서 버스를 놓치거나 정류장을 헷갈리는 시민도 눈에 띄었고 일부는 도로 위로 내려가 버스에 직접 접근하는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버스 많이 이용하면 굉장히 불편해. 여기 오는 데가 10분 더 걸려서 공항에 직접 오는데 엄청나게 불편해. 특히 광양 사거리 인근에선 버스 구간과 일반 차량 구간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차량 접촉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줄어든 차로와 낯선 진입 구조 그리고 빗길 상황까지 겹치면서 정책 시행 초기에 안전 우려가 드러난 셈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광양부터 국립박물관 사거리까지 동광로 부분에 대한 공사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도령로하고 노영로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동서축과 남북축을 연결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반면 버스를 직접 이용했을 때
전용 차로를 따라 정체 구간을 빠르게 통과하며 정시성과 쾌적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류장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조용히 시작된 이 변화가 정말 필요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가 시험대입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뜨거운 여름, 나만의 필수템, 니베아 데오드란트. 집값 대책을 이끌어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과열이 다시 빚어진다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교통 분야 노동시간 단축 대책으로 버스 중공영제 전국 확대 방침도 내놨습니다. 박준영 기자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1년간의 집값 흐름에 대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파리 대책 등을 발표한 뒤 올 1월 급등 현상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차츰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하향 안정은 아니라며 과열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경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조직히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장 과열이 제어가 된다면 집값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공급 과잉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불거진 노선버스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업체의 수입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를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선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민들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차고지마다 수소 충전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준영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때 공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하는 시스템이 몇 년 전 도입됐는데요. 오류가 잦고 사용하기도 불편해 이용률이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다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무실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선 중증 장애인 배영준 씨. 광주 교통약자버스 모바일 앱을 통해 저상버스 예약을 시도해봅니다. 하지만 예약이 안 된다는 알림창만 나타납니다. 배 씨가 있는 정류소에 일반 버스가 먼저 도착하는 상황에서는 뒤에 오는 저상버스를 예약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상버스가 그 근처에 지나가야지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염없이 장애 당사자들은 그 전화기만 붙들고 언제 전화버스가 뜨는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도입된 교통약자 버스 어플. 예약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이 언제 어느 정류장에서 타는지 버스기사가 미리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야 기사가 버스를 도로에 더 가깝게 대고 장애인 전용 좌석을 비워두는 등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차나 이런 것을 좀 수월하게 좀 할 수가 있죠.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미리 잡아놨어요. 안 그러면 늦죠. 하지만 일반 버스가 저상버스 앞에 있는 경우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이용률은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버스 예약 전 장애인 좌석이 비어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선 버스 진행 방향을 헷갈리기도 쉽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게 언제인지 확인해봤습니다. 3년도 더 지난 2018년 2월이라고 나옵니다. 사후 관리도 엉망이어서 서비스 문의가 가능한 곳으로 어플의 관리 주체가 아닌 복지재단 연락처가 적혀있는 등 불만사항 접수 창구조차 제대로 안내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좀 충분히 청취를 해서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강주시에서 탁상행정을 하지 않았나. 타 시도보다 저상버스의 비율이 적어 질책을 받은 광주시. 저상버스의 양도 양이지만 지금 있는 것조차 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터널 붕괴 사고, 싱크홀 사고, 착공식을 해놓고 예산 문제로 착공도 못하는 노선까지. 이래서 과연 제 시기에 개통할 수 있을지 서울시에 예정된 도시철도, 광역철도 노선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030년까지의 서울을 통과하는 도시철도, 광역철도 노선은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철도 노선의 개통 지연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한 시점보다 개통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올해에는 추가 지하철 신설 및 연장은 없습니다. 2026년 내년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드디어 도시철도로는 국내 최초 트램이 서울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바로 위례선으로 위례 신도시 내부와 그 주변 전철역인 마천역과 복정역, 남위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입니다. 트램, 즉 노면 전차라는 교통수단은 해외에서는 자주 볼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자취를 감춘 지 한참 되었는데 내년에 위례선이 개통한다면 무려 58년 만에 서울에 노면 전차가 다시 달리는 것입니다. 사실 위례선의 경우 위례 신도시를 조성할 때부터 이미 트램이 달리기로 한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지상 도로 구간과 맞닿아 있는 구간이 있어 시운전 기간을 1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8월 시운전을 시작해 내년 9월 정도에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트램 하면 이렇게 전차선이 있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위례선을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계획 중인 트램들은 모두 무가선 트램, 즉 전차선 없이 배터리를 탑재해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통했지만 아직 2개 구간으로 분리된 GTX-A 노선, 일단 내년에는 서울역에서 수서역 구간이 개통함에 따라 하나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GTX-A 노선 중 핵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역은 내년에 개통하지 못해 일단은 서울역에서 수서역을 무정차로 운행하며 삼성역은 이르면 2027년에 2호선 삼성역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으로 임시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GTX-A 삼성역이 정식으로 모두 완공되는 것은 2028년 정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5년 안에는 창릉역을 제외한 GTX-A 노선이 모두 완공되어 서울을 중심으로 고양 파주 방면 그리고 성남 용인 동탄 방면 출퇴근이 더 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연신내역에서 수서역 3호선을 타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만 GTX-A는 단 이 정도 만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 시내 구간만 봐도 3호선의 급행급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으로 접어들면 서울시에 3개의 전철 노선이 생길 예정입니다. 일단 우이신설선, 신림선, 위례선에 이어서 서울시의 4번째 경전철 노선 동북선이 개통합니다. 동북선은 원래 소인 분당선의 연장선으로 계획된 12호선이었다가 백지화되면서 별도 노선인 경전철 동북선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12호선 경로와 거의 비슷한데 원래 12호선은 왕십리역에서 광운대역으로 계획했다면 동북선은 월계역과 하계역을 거쳐서 상계역까지 이어집니다. 노원, 강북, 성북구 지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애매한 지역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두량 1편성의 열차가 다닐 예정인데 동북선에 대한 더 자세한 소개는 추후 별도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선은 경기도로 향하는 광역전철이지만 어쨌든 사업 시점이 서울시 안에서 시작되니 소개하는 노선으로 바로 7호선의 연장선입니다. 현재 장암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는 7호선을 더 연장해 의정부 경전철 탑성역을 지난 다음 양주시 고읍지구를 이어주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단선으로 지어져 교행을 위한 신호장이 2곳 설치됩니다. 이 새로운 7호선의 종점 고읍지구 위에를 보면 옥정지구가 있고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경기도에 있지만 철도 노선이 없는 포천시가 있습니다. 현재 고읍지구에서 포천까지는 옥정 포천 광역철도로 착공된 상태입니다. 무궁산에서 고읍지구 구간은 2027년 정도에 개통하고 옥정 포천 광역철도는 2030년 정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옥정 포천 광역철도 중에서 옥정지구에서 포천시 구간은
내량 편성 열차가 셔틀 방식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개통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노선 신안산선이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여의도역에서 시작해 영등포, 구로 디지털 단지, 석소역을 지나 광명역으로 이어지며 여기서 노선이 둘로 갈라져 하나는 안산중앙역을 거쳐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앞까지, 다른 하나는 시흥시청역으로 가서 서해선과 공용한 다음 국제 테마파크역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흥시청역에서 광명역 구간은 월곶 판교선, 즉 경강선과 공용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업 구간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일단 서화성역에서 원시역 구간은 내년 개통 예정이지만 나머지 본선 구간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명역에서 분기한 구간이 얼마 전 붕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한 이 노선의 개통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개통이 3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며 이럴 경우 이 노선은 2030년 이후에서야 가능할 것입니다. 신안산선은 지금은 백지화된 3기 지하철 중 10호선과 그 경로가 유사하며 KTX가 지나지만 전철을 이용해서는 가기 힘든 광명역을 연결하는 노선, 그리고 안산 시흥시에서 서울 서남부 지역을 바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간도 많지만 서울시 내에 속한 전철역들도 상당히 많은데 1호선을 보완해주며 일부 구간은 도시철도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028년으로 넘어오면 현재 중앙보건병원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의 4단기 구간이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 구간에는 총 4개의 정거장이 들어서며 고덕역에서는 5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종점은 강동구의 샘터공원 앞입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지난 3월 9호선 연장 공사장 인근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9호선 공사가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하철 9호선은 이 샘터공원역에서 한강을 건너 남양주시까지 있는 강동하남 남양주선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29년에는 서울시 내에 예정된 도시철도, 광역철도 계획이 없고 2030년으로 오면 GTX-C 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GTX-C는 덕정역에서 시작해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왕십리, 삼성, 양재, 정부 과천청사, 인덕원, 금정, 의왕, 수원역으로 향하며 일부 열차는 상록수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그리고 경기 남부권과 서울, 강남 쪽을 빠르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서울 시내 구간을 보면 창동, 광운대 쪽에서 삼성역을 빠르게 이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 개통 시기는 빨라야 2030년입니다. 그러니까 더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 작년 1월에 착공식이 열렸으나 작은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개통이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큰 노선입니다. GTX-B 노선도 지난 2024년 3월에 착공식이 열렸고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했으나 인자 구간의 경우 6개월이 지난 9월까지도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GTX-C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은 편으로 이르면 올해 7월 인자 구간도 실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노선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이야기가 일단 나오는 노선으로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이 있습니다. 공항철도 1단계 구간 개통 때부터 이미 김포공항역은 9호선과 직결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으나 지금까지 두 노선의 직결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사이 예상 사업비가 증가해 경제성 평가가 진행 중인 노선입니다. 그래서 경제성 평가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차량 구입 및 시운전 기간 등을 포함하면 빨라야 2030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부터 2030년까지 서울시 내에 예정된 도시철도, 광역철도를 소개해보았습니다. 짧은 경전철 노선부터 광역전철까지 예정된 철도 노선이 꽤 많은 편인데 일부 노선의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개통이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에 운행 중인 전동차입니다. 서울 레일로 불리는 새 모델인데 한눈에 봐도 기존 전동차와 겉모습이 확연히 다르죠. 2011년 500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56량을 투입했습니다. 도입 당시 새 전동차라고 자랑을 했는데 안전이나 편의성에서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에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애물단지 신세가 되고 있는 지하철 사업을 집중 점검합니다. 먼저 윤성철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차량 기지. 전동차 수십량이 멈춰서 있습니다. 정비창 안에서는 같은 모델의 전동차들이 정비 중입니다. 로인사가 제조해 지난 2011년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납품한 서울레일 SR이라는 전동차 모델입니다. 7호선에는 모두 56량의 이 전동차가 투입됐는데 취재를 갔던 이날 하루 32량이 달리지 못한 채 차량 기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지난 2013년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000여일 가운데 SR 전동차의 평균 운행 일수는 절반을 간신히 넘습니다. 다른 전동차 대비 70% 수준인데 운행거리는 더 짧아 6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출입문 제어 장치와 주공기 압축기 등 핵심 부품의 고장이 잦기 때문입니다. 교체 부품이 없어 다른 전동차의 부품으로 돌려막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동차의 공백을 메우려고 기존 6호선 전동차를 가져와 7호선에 대체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작사가 설계 제작을 잘못한 데다가 법정 관리를 거치면서 정상적인 부품 공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4년 동안 운행 과정을 거친 만큼 앞으로는 정상적인 운행. 그런데 이 전동차를 만든 업체가 지하철 2호선에도 전동차를 납품합니다. 다른 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2018년까지 새 전동차 200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난 4년간 납품 실적만 반영됐고 운행 차질과 같은 운영 부분은 심사평가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2호선 전동차 교체에 들어가는 2,170억 원의 예산 가운데 280억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는 이 사업은 서울메트로의 관할이라며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천만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를 방조한 서울시는 직무유기와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도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는데 오히려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추가로 돈을 들여 고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인천의 한 지하철역입니다. 줄지어 설치된 스크린도어 유리벽 안쪽으로 망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화재나 고장 등으로 열차가 정위치가 아닌 고정 유리벽 위치에 멈출 경우 승객의 탈출을 위해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9호선을 제외한 모든 서울 지하철역에서는 이런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스크린도어 옆 유리벽에 빼곡하게 붙어있는 광고판 때문입니다. 광고판 속에는 전선과 형광등이 있어 위급 상황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내 지하철역 광고판의 95%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대형 광고판이 있으면 그걸 제거하고 탈출을 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생명하고 직결이 되고요. 대부분 시민들은 평소 그냥 지나쳤던 광고판이 위험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는 그런 안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혼잡도가 높은 서울시내 13개 역에 우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 해 150억 원에 이르는 광고비로 지하철 관련 예산을 충당해온 서울시는 난색입니다. 아무런 어떤 비용 대책이나 그런 것들은 없이 그냥 해라.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당황스럽고.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5호선 양평역 등을 시작으로 지하철역 광고판을 철거하는 교체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장애인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권을 위해서 필수적인 지하철 승강기, 서울의 경우 설치율이 9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설치된 승강기 중에서 아예 가동되지 않거나 몇 시간만 가동되는 게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동경 기자가 가서 살펴봤습니다. 1호선과 3호선, 5호선이 교차해 출구만 16곳에 달하는 서울 지하철 종로 3가역. 설치된 엘리베이터 3개 가운데 한 곳입니다. 문과 유리창이 얼룩투성이고 글자는 곳곳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동 버튼은 눌러봐도 먹통입니다. 지하로 내려가 봤더니 엘리베이터 유리에 쩍쩍 금이가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설치됐지만 6년만 가동됐고 올해로 12년째 운행이 중단된 겁니다. 늙으니까 불편하게 타고 다니기 힘든데 그전에 이 안으로 해서 갔는데 이 안에 3호선 남부터미널역도 비슷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에 폐쇄 안내가 붙어있고 장애물까지 세워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장애물 뒤로는 버려진 쓰레기가 수북합니다. 운행이 정지된 건 지난 2007년 7월. 15년째 도시의 흉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2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건대입구역의 엘리베이터는 가동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8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단 4시간이고 주말과 공휴일엔 멈춥니다. 시민들은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시간대로 운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지하철 타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해요. 공통점은 소유주가 민간 건물주라는 점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출구를 건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는 대신 승강기의 설치와 유지 보수를 건물주가 맡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주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방치하거나 일부만 가동하는 승강기가 생겨난 겁니다. 이렇게 민간 운영 방식의 승강기 96대 가운데 12대는 미가동, 2대가 일부 가동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은 7곳인데 이 중 6군데가 환승역입니다. 피해는 노약자와 장애인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경우는 기다리기 일수인 콜택시나 보급률이 30% 아래인 저상버스 대신 엘리베이터가 있는 지하철을 선호합니다. 콜택시들이 그 지역 외에 시외로 나가면 좀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확실한 수단으로 이제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승강기 설치율이 90%를 넘는다고 해도 내 집, 내 근무지 앞에 승강기가 먹통이라면 거기에 의존하는 장애인들에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 필요한 그게 있어야 지하철도 탈 수 있고 이동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고 그거 없으면 그냥 눈앞에 있어도 못하니까. 서울교통공사는 시설을 방치하는 건물주에게 소송 절차를 밟고 있고 일부 역에 대해선 대체 승강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네, 오늘 또 한 번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공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낮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에서 50대 남성이 날카로운 도구를 휘둘러 2명이 다쳤습니다. 이 부산에선 차량 충돌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객이 가득한 지하철 객실 안, 경찰이 한 남성을 제압하고 이어 시민들의 안전을 살핍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서울 홍대 입구에서 합정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A씨는 쇠붙이가 달린 열쇠고리를 20대 남성 2명에게 휘둘러 얼굴 등에 상처를 입혔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0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진 화물 트럭. 소방관들이 트럭의 문을 열고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부산 강서구 성북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1톤 화물차가 좌회전을 하다 덤프트럭과 부딪히고 이후 덤프트럭이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트럭과 승용차,
트레일러 등과 부딪히며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에 있던 운전자 등 2명과 마주오던 덤프트럭 운전자 등 모두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는 KBS 뉴스 채널을 구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뉴스 제보는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톡이나 KBS 앱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KBS 뉴스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비트랩을 이용하면서 3천만 어젯밤 서울 지하철 4호선 일부 구간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2시간 넘게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안동에서는 아궁이에서 튄 불씨가 옮겨붙어 집이 완전히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장보경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4호선이 또 멈춰섰습니다. 어제 오후 8시 반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과 수인선 소래포구 구간에 전기 공급이 끊겨 상하행선 모두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4호선 안산역 부근 전차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단전이 발생해 해당 구간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복구 작업은 2시간 정도가 흐른 밤 10시 30분쯤 끝났고 그로부터 30분 이상 더 지나고서야 열차가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들이 늦은 밤 지하철에서 내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뻘겋게 뒤덮은 화막, 순식간에 집 전체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안동시 와룡면 가메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뒤에 있던 아궁이에서 튄 불씨가 장작에 옮겨붙고 석가래 등을 타고 주택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이 옮겨붙기 전 집안에 있던 사람 모두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도 어젯밤 11시 40분쯤 한 오피스텔 지하 1층 식당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주인이 음식물을 올려놓고 가스레인지 불을 안 끄고 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네, 지하철 4호선이 열흘 만에 또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열차가 멈춰서면서 7개 구간 운행이 5시간 동안 중단됐고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불이 꺼져 있는 지하철이 선로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1호선으로 우회하시거나 타 교통수단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역사 내부에는 시민들이 연신 부채질을 하며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4호선 금정역에서 대공원역까지 7개 역 구간의 상행선 운행이 5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역 곳곳에는 이렇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외출을 하거나 출근을 하려던 시민들은 발목을 잡혔습니다. 내방역에서 지금 주말마다 탁구 모임이 있어서 한 30분 거리를 1시간 걸려서 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좀 늦은 범죄까지 갈 건데 내려와서 보니까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11시 20분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생각지 않게 이제 시간을 못 맞추게 돼요. 5시간 만에 복구가 완료됐지만 코레일 측은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상황. 뭐 저 차선하고 뭐 차량이 접촉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접촉됐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은 열흘 전인 지난 16일에도 동대문역에서 해화역 방향으로 40여 분간 운행이 멈췄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이렇게 새벽 6시 반에 난 사고가 정상화되기까지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반 열차 운행은 지연됐고 급행 열차는 일부 구간을 빼고는 운행이 중단돼서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권형석 기자입니다. 열차 승강장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전광판에 열차가 지연된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고객께서는 휴대폰 시간 및 운행 노선을 이용하여 시민들은 아침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평소에 딱 보면은 양쪽으로 같이 이렇게 잘 운행이 됐는데 지금 한쪽만 운행이 되니까 그좀 일반 열차는 오전 내내 지연됐고 신길역을 지나는 급행열차는 양방향 모두 운행을 멈췄습니다. 복구가 늦어져 오후까지도 급행열차 일부 구간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한 10분 넘었던 것 같아요. 원래 같았으면 바로 탔을 텐데 시간 보고서 오늘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탈선 전동차가 치워지고 모든 노선이 정상 운행된 건 오후 4시 반쯤. 사고가 난 지 10시간 만이었습니다. 사고 탓에 승강장이 바뀌어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육안으로는 열차의 결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지하철 1호선 창동역에선 30대 남성이 철로에 투신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KB 차차차가 좋은 차죠. 얘들아, 우리 돈으로 투자 시작하자. 키움증권. 서울 지하철 1호선 급행 전동열차가 오늘 아침 탈선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탑승객 100여 명이 선로 위로 수백 미터를 걸어 대피했습니다. 먼저 황선영 기자가 사고 당시 상황 전합니다. 전동차 두량이 지그재그 형태로 꺾여 있습니다. 열차 바퀴는 선로를 벗어나 땅에 박혀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지하철 1호선 신길역 부근에서 상행선 급행열차가 탈선했습니다. 급정거렸거든요. 근데 뭔가 좀 밑에 바닥에다가 닿는 느낌이 났고 내려서 보니까 완전 다 탈선했더라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탑승객 100여 명은 선로에 내려 플랫폼까지 300m를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이 사고로 구로에서 용산 사이 급행열차 운행이 멈췄고 무원 천왕 가시는 분들 구로에서 갈아타주세요. 일반 열차는 평소보다 느리게 운행됐습니다. 개찰구마다 상하인 전동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코레일은 긴급복구반 100여 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선로로 들어 몰리게 되면 디젤 기관차로 해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국토교통부는 열차 운행 기록지 등의 자료와 기관사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오늘 1호선 탔던 시민들이 또 봉변을 당했습니다. 열차가 청량역으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이 덥고 습한 날씨에 시민 800여 명이 철길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전동차가 선로에 멈춰서 있고 승객들이 한 명씩 빠져나옵니다.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 800여 명이 캄캄한 선로를 따라 길게 줄을 서서 승강장 쪽으로 걸어갑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1호선 제기동역에서 청량역으로 들어오던 전동차가 역에 도착하기 전 전기가 끊기면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갑작실이 청량이 오는데 중간에서 위에서 승에서 꽝 하더라고. 꽝 하더니 조금 지나가 전기가 다 나가버리고. 선로에 내린 승객들은 이곳 청량역까지 한참을 걸어와서 승강장에 설치된 이 피난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대피했습니다. 이 사고로 1시간 넘게 상하행선 40개 열차가 지연 운행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싸곤 책임 떠넘기기가 벌어졌습니다. 전동차 운영주체인 코레일은 전 차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선로 운영주체인 서울메트로는 다음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된 만큼 전동차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설주체랑 운영주체가 분리된 케이스는 서로 이제 그런 사고 났을 때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응팀 같은 게 마련돼야 됩니다. 책임 떠넘기기로 사고 원인 규명이 늦어지는 만큼 승객의 불안과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신길역 인근을 달리던 열차가 갑자기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운행한 지 24년 된 낡은 열차로 드러났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근길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열차가 뒤틀린 채 선로 바깥에 멈춰 섰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신길역 구간에서 용산으로 향하던 급행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이 열차는 총 10개 칸으로 이뤄졌는데 앞에 있던 차량 2개가 선로를 벗어난 겁니다. 승객 100여 명은 열차에서 내려 걸어서 신길역까지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 운행이 멈추거나 지연됐습니다. 출근 중이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기는 차 운행 안 해요. 하이는 1번만 타셔야 돼, 1번. 지금 9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택시를 이용해야 될지 아니면 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사고가 난 열차는 지난 1996년 운행을 시작했는데 25년째인 내년에 바꿀 예정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의 고장이나 사고는 벌써 5번째입니다. 지난 2월에도 구로역에서 선로를 고치던 정비 차량이 탈선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같은 노선 창동역에서는 30대 남성이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숨졌습니다.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는 없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